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합참 결심지원실을 찾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겁니다. 이 간부는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보며 비화폰 단체 대화망에 전파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될 걸 우려해 삭제했다며 대화방에서 오간 윤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와 비슷한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모종의 보고를 접한 뒤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진술 경위가 분명치 않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조사에서 확인된 윤 대통령 발언은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사령관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를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이 쏟아지면서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차 계엄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건 부하 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돼서 계엄군을 신속히 철수시켰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계엄군 수뇌부를 비롯한 부하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아 계엄군 수뇌부와 30분간 머물렀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두 분이 윤 대통령은 또 군을 신속히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했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라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의 검찰 진술입니다. 또 다른 참모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느냐,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때 말했습니다. 계엄군 수뇌부 역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조성현 1경비단장이 특전사가 철수한다. 저희도 철수하겠다고 해 철수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건 새벽 1시 1분. 새벽 2시 반쯤에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 해제를 건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가결 이후 3시간 넘게 지난 새벽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런 이유들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 지시도 하지 않은 채 2차 계엄을 하면 된다고 성을 내자 대통령과 함께 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시 국방장관은 끔찍한 실행계획 수첩의 주인공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전화로 상의를 했고 계엄사령관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하를 오히려 혼냈다고 하죠. 그 결과 계엄 해제 발표 대신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하고 특전사의 일부 부대가 즉시 출동 대기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계엄법 제11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그런데 12월 4일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합참 결심지원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한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용현이 이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니까 더 투입해서 2차 계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계엄이 해제됐어야 할 시간에 군은 오히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내란의 핵심 인물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는 계엄법에 따라 국회 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한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이번엔 합참 인원이 부족하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던 육군본부의 장성급 참모 등 34명을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이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지난 뒤인 4일 새벽 3시 3분 이들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계룡대를 출발해 용산 합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육해 공군 등 각군 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2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휘부뿐만이 아닙니다. 일선 부대들도 2차 계엄에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4일 새벽 2시쯤 한강 이남과 이북을 관할하는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의 가용병력을 조사해 계엄사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새벽 3시 반까지도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3시간 반 가까이가 지난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치적 상황 또는 주어졌던 시간 등을 이유로 재판관들은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인용 의견을 밝힌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거부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은 건 파면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파면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정 재판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미임명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정 재판관의 판단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 재판관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했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탄핵 소추될 때하고 다른 상황에 지금 3월 말 석 달 됐어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헌재가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도록 주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핵심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진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곧바로 탄핵 심판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 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회는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오늘 헌재에서 재확인됐지만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따른 입장은 밝히면서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청사로 출근하면서 통상 문제 등 급한 현안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탓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최상목 부총리는 다시 공을 한 총리에게 돌려줬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 내각이 뛰겠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민주당의 구전 전패,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이라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은 아니라면서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막 당사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천막 당사를 설치한 지 12년 만입니다.
천막 당사 첫날 지도부의 일성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조국혁신당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은 다만 헌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거듭 확인한 점을 강조하며 직무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섣부른 탄핵소추라는 지적은 뼈아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모여 토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그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계엄 가담 정도부터 확연히 다르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국회에 군 투입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고요. 한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라면 한 총리는 단역이나 조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네, 한 총리는 바로 직무복귀를 했는데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피했잖아요. 그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 자기 의무라는 건 어떤 걸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가 이를 알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 총리 선고는 끝났고 당연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잖아요. 아직 소식 없습니까? 네, 아직 선고일 공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예고를 하니까 수요일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이번 주 금요일로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말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오늘이 2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한편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등 내란죄 구속 요건 등과 관련한 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부터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만 남았다며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 판단은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총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집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시민들은 명백한 위헌 행위를 바로잡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각 소식을 듣고 식내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오늘도 모른 척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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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헌재 결정이 늦어지자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내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상정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초 지난해 남태령 시위와 같이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 금지 통보에 이어 법원도 오늘 저녁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럭 20대의 행진은 허용했습니다. 전농은 일단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막아설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나올 때까지 집회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광화문에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사흘 뒤 목요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린 극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가 부족해 보강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 체포됐다 풀려난 이 유튜버는 오늘도 보란 듯 헌재 앞을 활보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집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 극우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맨 앞에 선 남성이 갑자기 목청을 높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사형하라! 문형배를 사형하라! 사형하라! 극우 유튜버 유모 씨로 유 씨는 문형배 소장을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소개에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 내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 몇몇을 죽이고 분신 자살을 하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글들은 삭제되거나 수정됐는데 유 씨는 실제로 헌법재판소 앞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간첩 빨갱이 재판관들 우리 행배하고 얘네들 욕 좀 신나게 봐가지고요. 들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떨었습니다. 제지하는 경찰과 수차례 마찰도 빚었습니다. 민주당의 개가 되어버린 빨갱이 경찰 사과해. 야 간첩 사과해. 왜 밀어? 결국 지난주 금요일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헌재 소장 협박 혐의와 다른 유튜버 폭행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은 헌재 소장의 협박 영상이나 증거 등이 부족해 보강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은 돌려보내고 대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려난 유 씨는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 나타나 유튜브 생방송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행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증거를 보강하되 긴급 체포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유 씨의 행태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는 걸 처벌하려고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해당되는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을 무차별 비난한 건데요. 이런 막무가내 억지와 위협은 다가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극우 유튜버들은 일제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했습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계선은 느지막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내리는 지령 그대로 이 재판부에 와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정파적 선명성을 과시하려 했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정계선은 문형배보다는 내가 더 선명성에 투철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느라고 이게 탄핵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사유다 억지 부리는 것 아니었을까. 전광훈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 재판관을 빨갱이라 부르며 해묵은 색깔론을 들이대기에 바빴습니다. 정계선 봐. 그 가장 좌파거든. 빨갱이고. 참 기가 막히네. 그 보면 가장 그 좌쪽에 있는 인간이 이제 정계선인데요. 정계선은요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표적이 됐습니다. 문 재판관의 기각 의견이 뜻밖이라면서 자택 앞 시위 덕분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문영배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봐요. 지금 집 앞에서 하고 있는 판사 요 멘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마트에 가서 흔들려가지고 기각에다 표를 던진 건데. 반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 아니라고 본 김복형 재판관을 향해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김복형 가닥이 선두에서 대통령 탄핵을 기각을 이끌어낼 최전선의 우리 그 자유파 가장 듬직한 믿을 만한 재판관이다. 재판관 8명을 계속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의견을 없애겠다. 내란 옹호 세력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망상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법치와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린 극우 세력. 이들의 망상적 언동에 편승하는 여당. 이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흐려진 요즘. 대통령 파면은 역사의 순리라고 잘라 말하는 대표적 보수 논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박과 조롱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까닭은 뭔지 윤수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로 보수 논객으로 손꼽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역적이고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파면이 역사의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공격이고 그런 점에서 역사 발전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감싸기만 해왔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을 장담하며 그렇지 않으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거라 우려합니다. 8대 0으로 파면이 되는 것이 명약 관화한 것처럼 만약에 그 반대 때 그런 제2의 4.19가 일어나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에선 변절자, 기회주의자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김진 논선 의원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고 이따가 전화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보수 대표 논객들의 일관된 비판은 그야말로 헌법적 상식의 귀결일 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상황은 좀비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옹호론자들을 향해 이념이 아닌 진영의 노예들이라 일갈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극우에 잘 보이려 애쓰는 여당을 보며 독재 파시즘의 막이 올랐다고 걱정합니다. 전부 사실 음모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연설들이 나오면서 보수를 불을 지르고 파시스트적 열정을 지금 깨어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광기 어린 폭력과 테러의 폭발에서도 법치와 자유를 신봉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직 실종되지 않았음을 일깨웁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말을 지나 아직도 꺼지지 않고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경남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동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재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등성이 곳곳에 선명한 불띠가 보이고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정오쯤 왔을 땐 불길이 잡히는 듯 했는데 오후부터 강해진 바람 탓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불 진화헬기가 모두 철수하고 현재는 진화대원과 진화차 등 육상 장비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2,400여 명과 헬기 39대까지 동원해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티가 바람을 타고 곳곳에 날리면서 하동까지 불이 번져 주불을 잡진 못했습니다. 오늘 산 정상 쪽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는데요. 일부 현장에선 안전 문제로 진화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사도 30도에 가까운 산 정상은 진화대원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 당국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집중했는데 해가 지면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553헥타르로 53km에 이르는 산불 구간 가운데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산청이 3km, 하동이 5km로 모두 8km입니다. 현재까지 산청과 하동 주민 1,100여 명이 동의보감촌 등 대피소 19곳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암자를 비롯해 57곳이 불에 탔습니다. 산청 신천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휴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울산에서도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아직 불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확산되는 방향에 주민들이 밀집한 시가지가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울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울산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헬기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현재는 민가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방어선 구축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바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장에는 하루 종일 최대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산불 확산을 부채질했는데요. 헬기 15대가 쉼없이 상공을 날고 공무원과 소방관, 군인과 경찰까지 진화 인력 2,400명이 투입됐지만 끄는 만큼 다시 산림을 태우며 확산하는 산불을 좀처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불이 산 정상을 타고 넘어가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진화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400헥타르를 넘어섰고 잔여 화선도 여전히 3km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율은 83%까지 올라섰지만 밤사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아 다시 내려갈 우려가 큽니다. 산불 확산으로 긴급 대피한 주민 180여 명도 읍사무소와 경로당 등에 머물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은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불이 경남 양산 경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로에 주민들이 밀집한 양산 시가지가 인접해 있어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북 상황도 심각합니다. 오후 들어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기야 안동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에 대해서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경북 의성 연결하겠습니다. 이도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은 조금 전 급히 자리를 옮긴 의성 산불 지휘소입니다. 의성 산불은 오후 들어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크게 확산됐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엔 남평면에 있던 기존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도 대피 명령이 떨어져 이곳 의성 읍으로 옮겼습니다. 의성 산불은 사흘째 진행 중인데요. 낮 동안 진화 헬기 57대가 투입돼 진화율이 한때 7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저녁 6시 기준 진화율은 60%로 다시 내려간 상황입니다. 특히 오후 한때 초속 15m의 강풍까지 예보되며 산불을 진화 중인 대원들에게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입니다. 결국 산불은 바람을 타고 오후 4시쯤 의성군을 넘어 안동시 기란면의 산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산 영덕고속도로의 간이 휴게소인 점곡 휴게소도 모두 불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4개면 10개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 1,1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의성군도 산불 인근 마을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두 지역의 대피 인원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의성군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아직 불이 살아있는 화선 길이도 66km로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배 가까운 8,400헥타르까지 확대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밤샘 진화 작업에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산불이 마을까지 내려와서 민가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을 코앞의 산등성이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이거 계속 문자는 뜨지. 계속 지금도 보면 막 계속 확인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방이니까 여기도 막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불이 번져가고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와 밭들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여 시야도 잘 확보되지 않습니다. 불길이 마을까지 번져온다는 소식에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하고 주민들은 차를 타고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당신이 타는 걸어가면 되겠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기 다리 밑에. 특히 마을 안 주유소까지 불길이 번질까 주민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주유소를 방어하려고 하면 여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유소를 하면 이 동네 다 날아가요. 불길은 결국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밭 근처 둔덕에 불길이 옮겨붙자 소방호스를 들고 급하게 뛰어갑니다. 소방대원이 불길에 맞서 연신 물을 뿌리고 주민도 나서서 진화를 돕습니다. 산불이 바로 이렇게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급파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한 곳을 드론을 띄워 살펴봤습니다. 산불은 마치 활화산처럼 무서운 기세로 곳곳에서 타오릅니다. 20도를 웃도는 낮 기온에 건조한 대기와 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불티가 쉽게 옮겨붙는 비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불씨가 옮겨붙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산 위를 덮고 있는 이렇게 바싹 마른 낙엽들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 현장은 산세가 거칠고 인도가 적어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짙은 연기로 진화 헬기 접근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헬기든 지상진화든 들어오게 되면 그 진화 대원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까맣게 그을린 건물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들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체육관은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급하게 몸만 피한 주민들은 여전히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벌렁벌렁 막 떨리가지고 앞뒤 불은 막 앞산에 났지 뒤에 났지 옆에 났지 그래가지고 당황증이 나가지고 아직 불길도 잡지 못한 상황, 피해 복구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폐기 처분 다 해야 되고 한 30년 내에 뭐 어떤 식물이 소생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뭐 송이버섯 같은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사흘째 이어진 산불. 주민들은 오늘도 잦아들 기미가 없는 산불에 긴장된 밤을 보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는 데는 강풍 탓도 있습니다. 순간 풍속으로 초속 25m의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김경철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연기 기둥이 산 능선을 따라 뿜어져 나오고 그 사이로 길게 뻗은 고속도로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위를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납니다. 잠잠하던 바람이 돌풍으로 바뀐 오늘 오후, 동안동 나들목 방향의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사흘 전 반나절 분 강풍에 10km 이상을 동진한 산불이 오늘 또 초속 25m 돌풍에 10km를 더 내달리며 결국 안동까지 진입한 겁니다. 이 동네가 계곡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평상시 밑에서 느끼는 그 배 이상 그날 또 따라 바람은 시있어 상당히 태풍급이라 그때가. 첫 발화 지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은 이틀 만에 불길이 들어닥칠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불길에 거기서 이까지 올 줄 생각도 못했죠. 불이 나도 한쪽에 붙고 이런데 이 서쪽 동쪽 다 붙어가는 처음이라. 동서로 50km에 달하는 불길에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경운기가 2대요, 못 씻는 거가 2대요, 관리기가 1대요. 농사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농사뿐인데 우리가 뭐 먹고 사노? 화마가 의성에서 가장 동쪽 마을인 옥산면 민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약 대신 물을 사과밭에 뿌리며 화마와 맞선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선 주위에 물을 뿌리면서 이제 방어를 한 겁니다. 산불은 당장 내일 청송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동해안까지 닿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람이 초속 5m 이상이 동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은 마지못해 왔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송 그리고 영덕, 울진 사이 그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 토요일 발생한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진 당시 상황을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28분, 검은 승용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 동네 주민이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이어 산불 진화차와 소방지휘차, 펌프차가 줄지어 산으로 달려갑니다. 의성군을 넘어 안동까지 확산된 의성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마을 이장은 화재 발생 직후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던 외지인 성묘객 2명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갖고 차량이라든지 번호라든지 다 확인을 하고 절대 그 현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봉분에서는 라이터와 술병 뚜껑도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계곡 지형이라 평소에도 강풍이 자주 몰아치던 지역이란 겁니다. 이번 의성 안평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산속 무덤가입니다. 지금도 골바람이 수시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의성 산불을 낸 혐의로 성묘객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모든 직원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상황이라 산불을 끄고 난 뒤 소환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하동까지 번졌고 중요 문화유산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기념물인 900살 넘은 은행나무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27m, 둘레 9.3m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볼품없이 타버렸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로 수령이 900년에 이릅니다.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군 옥종면까지 덮치면서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900년 넘는 은행나무도 이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일부 가지는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꺾여 있고 아직도 가지 사이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두양리 은행나무는 고려거란 전쟁 당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전해집니다. 나무의 크기와 강민첨 장군의 이야기, 또 이게 산속에 있다는 그런 특징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 못지않는 천년기념물로 당장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강민첨 장군의 영정이 있는 경남하동 두방제 역시 1983년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된 중요 유산인데 이번 산불로 관리동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뭐 펑 하길래 나와보니까 이미 그 밖에 뺑돌이 불이 붙어가 있어서 수화기를 가지고 끌락해도 조금 요 주위에만 하지 안 되는 기라. 관리동 뒤편산에서 바람을 탄 불은 삽시간에 건물을 태웠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불과 9km 떨어져 있습니다. 시천면 일대는 최근까지도 지리산 반달과승곰이 목격되는가 하면 왕벚나무, 향나무 등이 자라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울산 울주군 목도의 상록수림도 불에 타는 등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국가유산 3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경남 산청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숨진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의 유족들은 숨진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창녕군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산청 산불이 급격하게 번져가던 지난 22일 창녕군 산림녹지과 직원 1명과 산불 진화대원 8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산불 상황도에 따르면 이들이 투입된 곳은 노랗게 표시된 A구역으로 불길이 조금 잦아든 곳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광역 산불 진화대 소집 협조 요청에 따라서 인솔 공무원 1명과 또 산불 진화대원 8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산청군 산불 현장 A구역에 투입이 되었으며 하지만 이들이 산불 진화에 나선 지 불과 2시간 만에 불길에 고립됐고 4명은 갑자기 확산된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발견된 지점은 구곡산 정상 4분 능선으로 해발 400m 지점. 최초 산불 발화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9km 떨어진 곳입니다. 올라갈 때도 불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밑에서 다시 옆에서 돌풍이 불어서 산불이 밑에서 올라온 걸로, 그래서 가운데 고립된 걸로. 숨진 산불 진화 대원은 모두 60대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창녕군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경험도 많았고 지역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 훈련을 진행했고 방염복 상하의와 마스크까지 같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주불이 진화되면 잔불 정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투입된 진화 대원들이 왜 숨졌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녕군이 마련한 합동 분향소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덥겠다고 나서가지고 다른 분들 모시고 그래 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이 젊으신 분이 너무 그게 최고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역대급 동시다발 산불. 그 원인으로 이상고온과 겨울철 강수량 부족 등의 기후 변화가 지목됩니다. 차현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산불은 모두 31건. 재작년 4월 2일 이 35건의 뒤를 잇는 역대 공동 2위 기록입니다. 건수도 건수지만 10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50개 이상 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산불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죠. 이번처럼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산불 대응 3단계가 3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발령된 것도 10년 새 3번밖에 없었습니다. 원인은 이상고온과 줄어든 겨울철 강수량이 지목됩니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 경남 산청에 내린 비와 눈의 양은 모두 13.7mm. 기상 관측 이래 4번째로 적었습니다. 대응 3단계가 내려진 경북 을성과 울산도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기온은 최근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23일 경남 산청의 낮 최고 기온은 27.4도, 관측 이래 3월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고요. 경북 을성과 울산도 25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특히 19일과 23일 사이 낮 기온은 20도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상대 습도는 3에서 5% 감소합니다. 지표면이나 식물 등의 수분도 더 활발히 증발해 기온이 1도 오르면 증발산량은
10% 늘어나게 됩니다. 바싹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표면도 대기도 급격히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최적화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지표면에 있는 또 낙엽에 있는 습기들이 증발이 돼서 건조해지고요. 발화점이 낮아져서 또 불이 붙기가 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성과 산청 모두 실화가 산불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루 산불 발생 1위였던 재작년 4월 2일과 공동 2위였던 지난 토요일 10년 전 3월 22일은 모두 사람들 활동이 활발한 주말이었습니다. 비는 오는 목요일 예보돼 있지만 내일도 경북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진화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어제 발생한 충북 옥천 산불은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큰 불을 잡고도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한때 민가가 있는 산까지 불이 번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물을 잔뜩 실은 산불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이미 진화가 끝난 지점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재발화 위험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점심 무렵 옥천과 영동을 덮친 산불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큰 불은 8시간 만에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났고 새벽 한때 재발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은 약 40헥타르. 산림당국은 빠르게 번진 이번 산불의 속도와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불이 잘 붙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 소나무 숲을 지목했습니다. 소나무가 왜 빨리 확산이 되냐면 수지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수지라는 성분은 송진으로서 기름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잎에 불이 붙었을 때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무섭게 퍼진 산불의 위세에 주민 전체가 대피했던 산골 마을에 찾아가 봤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곳곳으로 번지면서 한때 민가가 있는 산 바로 아랫마을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놀랬죠. 엄청 놀랬지. 바빠가지고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려놓고 입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려갔어요. 한 100m만 내려왔으면 이 동네 다 탔어요. 불을 낸 것으로 지목된 80대 용의자는 아직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이 노인이 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실 여부, 또 고의 여부 그런 걸 판단해 갖고 저희들이 여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검찰에다 송치한다는 얘기죠. 충북에서 피해 규모가 40헥타르를 넘은 건 85헥타르를 기록한 옥천 군북 산불 이후 2년 만입니다. 그때도 낚시객 담뱃불이 원인이었는데 지난 10년간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약 30%가 실화였고 그로 인해 축구장 1,650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4차로 크기의 대형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한 대가 빠지고 승합차 한 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구조대가 싱크홀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분수령이 될 요르단전을 치릅니다. 공백이 생긴 중원에는 황인범이 돌아올 예정인데 요르단 공격의 핵 알타마리의 봉쇄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답답한 경기력으로 약체 오만과 비긴 것도 충격적이지만 백승호와 이강인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표팀. 더 믿고 경기장에서 서로 안아주고 긍정적인 생활 또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해. 네. 다행히 구멍이 크게 뚫린 중원에 황인범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소속팀 경기에서 다친 종아리 근육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내일 요르단전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지도 아주 강하고요. 내일 100% 글쎄요,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정에서는 2대0 승리. 당시 출전하지 않았던 요르단 공격의 핵심 알타마리는 여전히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에게 비수를 꽂았던 알타마리는 사흘 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한 개씩 기록하며 우리 수비진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가 없는 만큼 요르단 역습의 천병인 알타마리를 협력 수비로 봉쇄하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선수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했습니다. 이 선수를 얼마만큼 내일 잘 마크하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점 무승부로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와의 승점 차는 3점. 내일 승리한다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지만 패할 경우 홍명보호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정우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결장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복귀전에서 2루타를 때리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부상이라고 말할 상황조차 아니었다며 개막전 출격을 자신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애슬레틱스의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될 세크라멘토 야구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개막 직전 열리는 트리플 A 팀과의 이벤트 경기에 이정우가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정우의 출전은 지난 14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첫 타석부터 곧바로 우중간에 가르는 2루타를 터뜨린 이정우.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얻는 등 이정우는 2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한 뒤 5회를 마치고 교체됐습니다. 부상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큰 부상이 아니고 그냥 담증세였다 보니까 부상이라고 생각하죠. 송구도 다 100%로 했고 뛰는 건 100%로 하니까. 멜빈 감독은 이정우가 남은 2차례 시범 경기에 모두 출전한 뒤 오는 28일 개막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과 AC 밀란의 레전드 매치에서 나온 환상적인 골입니다. 피렐로의 날카로운 프리킥. 현역 선수 못지않은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강풍인데요. 내일도 남구 북저형 기압 배치가 강한 서풍을 일으키겠는데 기온이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산불 지역인 동쪽 지방에 강풍 기류가 몰리고 있는데요. 내륙 산지는 시속 70km 이상의 송간 돌풍이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진 강풍주의보가 내일은 경상권 동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동쪽 지방에 건조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최대 고비는 모레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모레 저녁에 제주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목요일 새벽 사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 낮 동안에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고온 현상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황사가 이동 중입니다. 일부 남부 지역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아침 사이 서해안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